자신이 시인이랍시고 여기저기 시를 발표하고 있지만 그 사건이 있은 후 근 2년 가까이 시 한 줄 쓰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다. 그는 자신의 의식에 와닿는 한순간 한순간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새로운 감각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 그것은 죽음에서 소생한 자의 축복의 감각이었다. 그는 길기용 선생을 존경했다. 나이는 동년배였다. 그러나 길기용은 교사로서의 자신을 여태껏 전혀 정착시키지 않았으며 무서운 정열로 학구에 몰두했다. 학구열에 달아있는 그이고 보니 그는 도무지 주변적인 자잘한 것에 무관심했고 다소 독선적이었다. 게다가 그는 학구적일 뿐만 아니라 정의감이 투철했다. 뭔가 더럽혀졌고 깨어진 것 같은 자신이었기에 길기용을 우러러보지 않을 수 없었다. 노주위원장 감투도 길 선생이 갖다 씌워준 것이었다. 그에게서 어떤 권유를 받고 그와 함께 행동하는 것은 왠지 유쾌한 일이었다. 황태동은 문득문득 시가 쓰고 싶어질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시를 쓸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난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깊숙이 빠져있는 긴장감 때문이었다. 그 긴장감은 자신이 어느 특정의 사람에게서 무서운 저주를 여태껏 받고 있다는 사실의 인식에서 오고 있었다. 황태동과 길기용은 그들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절대적인 환호를 받는 두 젊은 교사였다. 그러나 그들의 성장 과정은 사뭇 달랐다. 황태동은 비난한 가정에 그나마 홀어머니 밑이었다. 그러나 길기용은 부친이 의사인 유복한 집안 출신이었다. 게다가 황태동은 서울 유학파였고 길기용은 지방파였다. 황태동의 어머니는 이 도시의 남쪽에 길게 뻗어있는 미 8군 사령부의 정문 앞에서 물장사를 하고 있었다. 물장사만 했는지 물장사에는 을에 따르기 마련인 다른 장사까지도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 자신의 장사에 은근히 방해가 되던 아들을 잠시 옆으로 지어놓기도 할 겸 아울러 아들이 좀 더 나은 장래를 위할 겸해서 그를 서울로 올려 보내기로 했다. 아들과 떨어짐으로 해서 감수해야 하는 외로움은 그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곤혹스러움을 덜게 된다는 기대감과 잘 상쇄가 되었다. 태동은 서울 명문인 S대의 물리대에 입학했다. 서울은 상상보다 넓었고 사람도 많았다. 자신을 얼마든지 숨길 수 있는 게 무엇보다도 다행이었다. 시골에서 학교를 다닐 때 제일 난처했던 것은 담임선생이 가정 방문을 온다거나 학우들이 집에 놀러 온다고 할 때였다. 자기들이 사는 모습을 담임이나 학우들에게 보이는 것은 정말이지 죽도록 싫었다. 충신동 낙산기슭의 하숙을 정한 태동은 어머니가 붙여주는 하숙비 덕택으로 도서관에 묻혀 수많은 양서들을 독파함으로써 젊음의 갈증을 풀어나갔다. 그러나 어머니는 결국 외동아들도 몰래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다. 기구하다면 기구한 운명을 시시콜콜 여기에다 풀어놓자는 얘기는 아니다. 다만 6.25의 아버지 어머니를 잃은 수많은 전쟁고아나 홀어머니 밑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던 어느 세대의 전형으로서 황태동의 존재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태동은 홀어머니였고 자신은 누구나 다 아는 외동아들이었다. 그러나 태동에게는 근 20세 연하의 여동생이 있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그러나 막상 그런 여자아이를 본 사람은 없는 듯 했다. 그녀는 서울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금발의 틱이라고들 했다. 어머니에게 오만 응석을 다 부리는 태동이었으나 이 말만은 그녀에게 물어볼 용기가 없었다. 먼 친척 되는 분이 태동에게 지나가는 투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 서울에 있는 내 동생 아이를 안 찾아도 괜찮다마. 동생이라뇨? 다 안락하지 마라. 네 동생이기도 하고 아이이기도 하다마. 그게 무슨 소린겨? 동생이마 동생이고 아이마 아이제. 공부나 열심히 하제. 동생 찾는다고 돌아댕기지 마라 이 말이다. 태동은 회개한 소리라고 치부했으나
자신에게 충분히 노랑머리 여동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서울로 떠나던 날 역 대합실까지 따라 나오신 어머니에게 태동은 그녀의 눈치를 봐가면서 심정의 일단을 조심스럽게 피력해 보았다. 어머니, 서울에 가마 어째 동생을 한번 만나볼 수 없을까 예? 어머니는 헬쓱한 얼굴을 들어 그 선병질이 큰 눈을 똑바로 뜨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들이 진심을 알기 위해서인 듯 했다.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내가 생활비를 붙여주는 조그만 튀기 아이가 있는 것 사실이다. 그래도 걔는 네 동생은 아니다. 내가 8군에 있을 적에 웬 미군대위가 맡겨놓고 간 아이다. 생각도 하지 마라. 야가 무슨 소리 하노? 그 노랑머리 튀기 여동생에 대해서 단 한 번 어머니와 나누어 본 얘기였다. 사흘째 단식을 하고 있었다. 다행히도 학생들은 조용히 자습을 해주었다. 아무리 길어도 단식 농성은 5일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벌써 몇몇 동료들이 엎혀나가지 않았는가. 옆자리의 길기용 선생은 그런 판국에서도 독일어 원서를 꺼내놓고 읽어가고 있었다. 황태동은 무엇보다도 교감 얼굴 대하기가 참으로 난처했다. 점잖은 그분들은 무슨 말도 하지 않았다. 세월이 세월인 만큼 민주화의 에너지는 곳곳에 넘쳐 흘렀다. 세월은 꽤 흘렀지만 4월 19일 분물처럼 터져나온 민주화의 물결은 여태껏 전국 방방곡곡을 휩쓸고 있었다. 그것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은 인간 존재의 원천적 에너지였다. 황태동은 지난밤에도 전신을 혼곤히 엄습해오는 무력증과 견디기 어려운 공복감에 시달렸다. 새벽녘에 그는 꿈을 꾸고는 후다닥 자리에 일어나 앉았다. 옆자리에 길기용은 펼쳐놓은 책에 머리를 박고는 잠들어 있었다. 꿈속에서 강영구가 시퍼런 칼을 들고 자신을 따라오고 있었다. 태동은 죽을 힘을 다해 도망을 쳤으나 숨이 턱에 닿아 더 달아날 수 없었다. 영구는 좀 묘한 모습의 아이였다. 그가 꼭 튀기라서 그렇다는 말은 아니다. 그는 튀기이면서도 다소 기영스러웠다. 손과 발이 무슨 짐승처럼 큰가 하면 입술과 코는 전형적인 한국인의 그것이었다. 어깨가 엄청나게 컸고 엉덩짝은 딱할 정도로 빈약했다. 튀기가 잘 빠지기만 하면 양쪽의 장점만을 닮아서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법이다. 그의 입술은 한국 소녀의 그것처럼 작고 도톰한가 하면 이빨은 괴물이 그것처럼 크고도 들쭉날쭉해 흉물스러웠다. 그런 영구가 자신의 뒤를 끝까지 따라와 그의 등에 칼을 꽂는 것이 아닌가. 그는 흐릿한 형광등 불빛 아래 이불을 펴고 여기저기 누워있는 동료 선생들에게 시선을 주었다. 교무실의 남단 저쪽 한가운데에 교감의 책상이 있었다. 책상 뒤에는 주인공은 물론 없었다. 교감에게 못할 짓을 하고 있는 줄 황태동은 잘 알고 있었다. 교감은 온건한 인격자였다. 언제나 자기 주장보다는 남의 의견을 경청했고 중의를 따랐다. 황태동 선생이 수성들에서 영구의 칼을 갈빗대에 맞고 쓰러져서 사회적 무리를 빚었을 때 학생들이 주장을 따라 그를 위기에서 구해준 교감이었다. 교감은 교장을 설득하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서울로 올라간 태동은 남몰래 동상을 찾아다녔다. 특이 아이들이 있을 만한 곳을 돌아다녀 보았다. 씨가 틀린다고는 하지만 밭이 같기 때문에 뭔가 자신과 닮은 데가 있으리라 생각했고 그런 점을 그녀를 만나는 순간에 알아차릴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이름도 성도 모르는 동생을 도무지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태동은 우연히 동두천에서 제인을 만났다. 그녀는 특이로서는 드물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딸년의 가슴에 안겨 운명했다고 했다. 아버지는 일리노이주에서 농장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곧 아버지를 찾아 도미할 것이라고 했다. 제인에게 영구라는 이름의 시다른 오빠가 있다는 사실을 안 것은 훨씬 후의 일이었다. 그는 명동과 충무로 일대에서 쇼 무대에 출연하여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다. 태동은 제인에게 마음이 끌렸다. 거칠기 짝이 없는 검둥이들이 밤 놀이개가 되어 있는 제인이 왠지 처량하고 남 같지가 않았다.
티기가 신세가 잘 펴지면 별것 아니지만 신세가 처량하게 되면 그 불쌍한 모습이란 보는 이의 가슴을 몇 배로 슬프게 하는 듯 했다. 태동은 제인의 모습 뒤에서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 티기 동생을 엿볼 수 있었다. 제인은 기이하게도 양키들이 그 황량한 물질과 본능의 세계에 그렇게 깊숙이 빠져 있지는 않았다. 그녀에게는 그래도 살풋하고 청명한 영혼의 그늘이 남아 있었다. 태동은 제인을 서울로 유인하였고 그 후 그녀를 그 무법천지로 되돌려 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태동은 졸업을 앞두고 제인과 헤어지기로 했다. 어차피 헤어질 수밖에 없는 만남이었다. 제인을 좋아했다. 어쩌면 그녀의 위치와 입장을 동정했고 사랑했는지도 몰랐다. 그녀가 지닌 이국적인 요소 뒤에는 태동 자신이 도저히 억제하려야 억제할 수 없는 젊은 영혼에의 비밀스러운 유혹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와의 1년이 넘는 동거는 이 갈증과 유혹을 꺼버리기에 충분했다. 태동은 자신을 병든 인간으로 영영 만들어버릴 수는 없었다. 어머니의 도미가 있은 후 태동은 자신을 재정립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확증은 없지만 어머니는 자신의 수생인 그 튀기 딸아이를 데리고 그 소녀의 생부에게로 갔을 것이 틀림없었다. 그는 이 땅덩어리 위에 홀로 서서 비바람을 맞아야 하는 외로운 나무가 되어버렸다. 이제는 그만 그 의심스럽고 비밀스러운 마음의 계곡 속으로만 무한정 빠져들 수는 없었다. 마침 자신의 고향인 이 도시의 명문인 K고교에서 교사 요청이 있었다. 태동은 혀를 가르는 고통을 참으면서 제인과 헤어졌다. 그녀는 쓰다 말다 별말이 없었다. 다만 무한정 소리 없이 울 뿐이었다. 그가 분지 도시로 내려오고 난 후 근 반년이 지났을 때 호련히 제인과 영구가 나타났다. 그들은 다리를 건너 소성들을 걸었다. 정결한 여인의 가르마 같은 논뚝길이 끝없이 넓은 들녘 한복판을 새하얗게 달리고 있었다. 들판을 달려온 미풍이 세 사람의 머리칼과 소매끝을 부드럽게 나부끼게 했다. 그들은 말없이 걸었다. 오래간만에 만난 그들이었으나 그들 사이에는 냉기만이 흘렀다. 한 사내가 건넨 말에 다른 한 사내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 사내는 재차 말을 건넸다. 역시 사내는 대꾸하지 않았다. 한 사내가 갑작스레 짐승이 꿀을 하고 다른 사내의 가슴팍을 향해 돌진했다. 다른 사내의 몸통은 잠시 동작을 잊고 석고처럼 굳어있더니 점점 안으로 오그라들었다. 이윽고 쿠당 하고는 들녘에 나동그라졌다. 한 사내와 여인은 부상자를 들녘에 벌어둔 채 그 가르마 같은 들길을 따라 뛰어나오고 있었다. 가슴을 찔려 실신했던 사내는 지나가는 농사꾼에 발견되어 생명을 건졌다. 이제 그는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 가슴을 파고든 이 물체는 아슬아슬하게도 심장을 빗나가 있었다. 그는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건진 것이다. K고교 황태동 선생 살인미수 사건은 이 황량한 분지 도시의 시민과 학생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것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전격적으로 그리고 강렬하게 자극할 요소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었다. 피해자가 명문 K고교의 총각선생이라는 사실, 서울의 S대학 출신이라는 사실, 그의 기구한 가족관계, 시인이라는 것도 흥미를 유발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가해자가 회개하게 생겨먹은 틱이라는 사실과 아울러 당사자는 아름다운 여자 호녀라라는 사실 등등은 좋은 화제거리가 되고도 남음이 있었다. 황태동 선생 사건은 영준이 이 학교에 입학하던 해에 일어났으니 거의 1년 반 전의 일이었다. 이 문제를 학급의 자취의 시간에 안건으로 올린 사람은 반장인 영준 자신이었다. 이례적으로 철구는 영준의 의견에 반대하였다. 황 선생에게 약간의 치료비를 걷어주자는 것이 영준의 의견이었다. 해그는 적극 지지였다. 학생들은 연일 며칠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 교육자로서 그런 비인간적인 행동을 한 사람을 제자인 저희들이 도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치료비를 돕고 안 돕고 문제가 아니라
교단에서 영원히 떠나야 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급의 여론을 언제나 주도하는 오철구의 강경 발언이었다. 학생들은 철구의 얘기에 상당히 동조하는 눈치였다. 철구의 의견에 반대하는 학생은 금방 나타나지 않았다. 이윽고 제안자인 영준이 의견을 제시했다. 영준의 표정이 그렇게 진지할 수가 없었다. 존경하는 학우 여러분, 의장이란 원래 무슨 의견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원칙론에 얽매일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발언에 나섰습니다. 황 선생님은 남이 아닌 우리들의 스승, 특히 담임 선생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떠한 짓을 했건 어떤 역적 노릇을 했건 그분이 한 짓은 결코 우리와 무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티기 여자를 사랑했고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그분이 내면적 갈등을 우리는 확연히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땅 어디에도 피부치 하나 없는 혈혈 단신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배일원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운 한 분이,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이 우리와 결코 무관할 수 없는 그분이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처해 있는데 이렇게 수수방관만 한다거나 페루나라는 사회 일반이 도식적이고 일방적인 매도에 동조하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분은 교육자이기 전에 한 사람의 순수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 외로운 인간을 죽음에서 구해냅시다. 그리고 나서 그를 배척합시다. 영준이 얘기가 끝났을 때 교실 안에는 숙연한 분위기가 흘렀다. 사춘기 남학생들이라 무엇보다도 투철한 정의감이 있었다. 그들은 여태껏 사랑의 체험이 없었다. 이두령과 춘향이의 일편단심만이 그들이 알고 있는 사랑의 윤리였다. 하지만 영준이 얘기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 듯 했다. 오히려 영준이 얘기가 더 설득력이 있는 듯이 느껴졌다. 반대론자인 철구 자신도 마음이 움직였다. 기획은이 일어섰다. 사실 영준이와 제가 선생님의 집을 찾아갔더랬습니다. 선생님이 우리들이 담임이지만 집을 알고 찾아간 사람은 아마 우리가 처음이 아닌가 합니다. 8군 정문 앞 괴성스런 골목 구석지에 박힌 단칸방에서 자취를 하고 계셨는데 조금 놀랐습니다. 큰 한옥집 귀퉁이 방이었는데 집 분위기 자체부터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여러분, 페이런하고 불쌍한 선생님을 살려놓고 봅시다. 우리도 머지않아 대학생이 될 게 틀림없고 우리도 연애를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도 칼 맞을 수도 있다 이깁니다. 해근이 마지막 말에 아이들은 킥킥거렸다. 황태동 선생 반 학생들은 거교적으로 모금운동에 나섰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의사대로 죽어가는 한 인간을 살려낼 수 있었다. 권위와 위엄의 표상이고 지혜와 지식의 대명사처럼 믿어왔던 담임 선생님이었으나 얼마나 겹겹이 비밀스러울 수 있으며 아울러 얼마나 나약한 인간의 조상일 수가 있는가 하는 점을 학생들은 뼈저리게 배웠던 것이다. 황태동과 학생들은 엄연한 스승과 제자 사이였으나 10년 안팎의 나이 차이로 해서 얼마든지 같은 세대로 취급될 수 있음을 학생들은 알게 되었다. 어느 틈엔가 영준네 반 교실의 책상은 전부 뒤쪽으로 밀려졌고 교사들의 단식이 나흘째 들어가는 날부터 학생들의 동조 단식이 시작되었다. 1학년 3반부터 시작한 학생들의 동조 단식은 타 학급에도 전파되었다. 다음 날 영준네 학급이 들어있는 건물의 복도를 따라 5개의 교실에서 전교생들의 단식이 시작되었다. 이 분지도시는 전국 교원노조 운동의 중심지였다. 학생들은 그 내용을 확연히는 알지 못했지만 자신들이 좋아하고 따르는 황태동, 길기용 두 선생이 그 운동의 핵심적인 인사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다. 길기용 선생도 황태동 선생 못지않게 학생들의 환호를 받았다. 학생들이 부르는 그의 별명은 천재였다. 학생들 사이에 떠도는 말로는 천재는 어느 학급에서건 딱 한 번만 출석을 부르면 그 출석부를 깡그리 외워버려 다음 시간부터는 출석부가 필요 없다는 것이었다. 학생들 사이에 떠도는 이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신학기 초에 교실에 처음 들어온 길 선생을 유심히 봐두었다가 둘째 시간에 기대를 걸고 지켜보았더니 과연 출석을 부르는 그의 시선은 출석부 위에 전혀 머물러 있지를 않고 학생들의 얼굴 위를 훑고 있었다. 그는 과연 천재였다. 성질이 못되어서 사정없이 학생들을 불러내어 두들겨 팼다.
떠들고 있는 학생을 향해 분필 총알을 내쏘기도 하고 심지어 칠판 지우개를 집어 던지기도 했다. 그러나 역시 그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규현노조가 무엇인지 확연히 알 수 없었으나 그들은 황태동 선생과 길기용 선생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그들은 왕성한 식욕을 누르고 공복의 고통까지도 감내하고 있었다. 총알이 나는 죽음의 거리를 돌진해 갔던 그들의 젊은 에너지는 이제 그 영혼의 깊은 골짜기에서 어떤 반향을 찾아 내어나고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누워 있었으나 그 어떤 때도 묻어있지 않은 그들 영혼의 골짜기에서는 황태동, 길기용을 소리 없이 연호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늦게 수희 아저씨가 황급히 학생들이 단식 농성장으로 왔다. 김영준 학생을 면회온 사람들이 있으니 교문까지 와보라는 것이었다. 누구라 갑디까 예? 저기 여고생들입니다. 어디 여고입니까 예? 여고 학교던데 예 알았습니다. 기다리라 카이소. 영주는 철구와 해군이와 함께 교문께로 걸어나갔다. 전신에서 생땀이 솟아났다. 현기증이 나서 도무지 한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다. 새 학생은 창자가 뒤틀어지고 전신이 돌돌 말리는 듯한 공복감을 가까스로 이겨내며 걸음을 옮겨놓았다. 교문 안쪽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조경용 바위에 여학생들은 오독하니 앉아 있었다. 새 학생이 다가가자 그녀들은 다들 일어섰다. 예측한 대로 안영란, 박영희, 정영숙, 송찬희 등이었다. 야, 너들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맙다. 이번 사건은 우리 학교 문제인 것만 같고 또 유독 우리 학교만이 강하게 나가고 있는 것 같아. 너희에게는 알리지 못했다. 영주는 얘기를 하면서도 어지러워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두 손을 바위에다 짚었다. 공교롭게도 곁에 있던 안영란의 부축을 받게 되었다. 곁에서 보니 형란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여학생이었다. 학생 같지 않게 그녀의 몸에서는 향수 냄새가 짙게 풍겼다. 철구와 혜근이도 쓰러지다시피 해서 바위에 몸을 기댔다. 아니야, 교원노조는 K고교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 학교도 오늘부터 선생님들이 단식 농성에 들어가셨어.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을 서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들의 눈에는 남학생들이 뭔가 자기들보다는 한 걸음 앞서가는 것으로 느끼고 있음이 드러났다. 우린 교원노조란 선생님들이 자기들이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어 투쟁하는 것으로 알았거든.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을 테지.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권의 확립이 그들의 주장이야. 정치 권력이나 행정당국의 노예적 신분에서 벗어나겠다는 얘기지. 우린 이분들이 이런 주장을 4월 혁명에 대한 스승으로서의 대꾸라고 생각하고 있어. 어차피 타깃이야 예나 지금이나 제정신을 못 차리는 정치 권력이지. 영준이 꽤 고차원적인 얘기에 그녀들은 제각기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녀들은 서로들 얼굴을 마주보고 뜻있는 시선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너희들은 가능한 한 단식 농성만은 말아라. 여학생들이 할 짓이 못돼. 앵간한 아이들은 두 끼니만 굶어도 정신을 잃는다고. 철구가 끼어들었다. 철구는 정영숙과 시선을 주고받았다. 그들과 그녀들은 조금 남다른 시선을 한두 번만 주고받아도 자신도 모르게 뛰는 가슴을 느껴야만 했다. 철구는 왠지 정영숙의 앞에서 꽤나 성숙되어진 자신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렇게 당황해지지 않았다. 그녀를 꽤 여러 번 만났기 때문이었을까? 뭐니뭐니 해도 황태동 선생의 사건에 깊이 빠져들어 그 내용을 샅샅이 알고 난 탓이 아니었을까? 이런 감정은 영준이나 혜근이도 마찬가지였다. 여자란 감정으로 흐르기 쉽고 의지가 박약하지만 일단 일구어진 사랑의 성을 지키는 데는 의외로 강하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영준은 오해수 여인을 생각해 보았다. 그는 그녀의 전부를 잘 알고 있었다. 왠지 그녀는 지저분한 여자로 느껴지지가 않는 것이었다. 우리 학교는 우리 학교 나름대로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우린 어쩔 수 없이 동조 단식에 들어갔지 뭐. 너희들은 그러지들 마. 혜근이도 끼어들었다. 황태동 선생이나 길기훈 선생과 학생들과의 관계를 이들 여학생들에게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었다. 여자의 의지력은 나약하지만 일구어진 사랑의 성을 지키는 데는 강하다고 한다면
영준 자신과 오해수 여인 사이에는 무슨 지켜나가야 할 성이라도 생겼단 말인가. 영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에게 무한한 여성적인 신비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녀의 신비를 우연하게 마음껏 소유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무슨 생명을 지닌 성을 일으켰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해그는 자신도 모르게 되돌아서서 교문을 나가는 여학생들 중에서 송찬이의 조그맣고 아담한 몸매와 두 다리에 시선을 주고 있는 자신을 느꼈다. 찬이는 무엇보다도 현명하고 끝없는 선의의 심성을 가진 아이로 느껴지는 것이었다.